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만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시간. 오늘은 그 메타버스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는 우리 수업 자체를 다 이제 그 대면이 아닌 그 지금처럼 동영상 강의랄지 아니면 줌을 통한 실시간 화상 수업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 행사, 예를 들어 입학식이랄지 졸업식 이런 것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를 처음 접하게 된 어떤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 시기적으로 이제 팬데믹이 오고 나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메타버스의 활용 부분들이 그 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팬데믹 끝나고 이제 그, 그 시절에 비해서는 조금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거보다 좀 잠잠해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차 산업 기술 중에 앞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던 인공지능이랄지,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의 한 축을 구축하는 것이 메타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메타버스의 정의, 그리고 메타버스의 개념이 어떤 것이고, 뭐 소통 방식이랄지 특징, 그리고 그 메타버스 하게 되면은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증강현실이랄지, 그 다음에 그 라이프 로깅, 또한 거울 세계, 가상 세계라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그 네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네 가지 유형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개요의 부분에서 그 메타버스에 대한 개요와 메타버스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면은 쉽게 이제 흔히 그 메타라는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메타는 초월, 가상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유니버스, 그 메타에서의 메타는 초월 가상이고, 음, 버스는 이제 유니버스, 세계랄지, 우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풀어 쓰면은 즉 이제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단순히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의 세계라고 하니까 단순히 한 게임이랄지, 혹은 이제 가상현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현실, 그리고 그 가상이 융합이 된 어떤 새로운 사회적 공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쉽게 최근에 여러분들이 평소 많이 사용하는 제페토 아시죠? 제페토와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이 이제 메타버스를 정의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가상 공간에서 이제 융합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감하는 기술로 인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내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뭐 초월 가상과 뭐 유니버스의 세계라고 했으니까 디지털 내에서 구성되고 있는 또 하나의 지구, 디지털 지구라는 개념들도 우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인데 이 부분들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이 메타버스 기술 혹은 메타버스의 유형들이 계속 지금 진화되고 발전돼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지불식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접해봤던 메타버스가 단순히 이제 팬데믹 팬데믹 시절에 임시 방편으로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그 메타버스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사회 환경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메타버스에 를 우리가 인류 최초로 이제 접하게 된, 메타버스의 개념을 접하게 된 부분이 영화에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영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뭐 에피소드, 스토리를 다룬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한번 시간 날 때,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아, 메타버스의 운영, 메타버스가 어떻게 사람과 관계 있게, 관련 있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라는 게 하나의 뭐 현실 세계의 가상 세계를 융합한 어떤 세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궁극적으로 이러한 그 하나의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세계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리면은 메타버스의 핵심적인 부분은 소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 생활에서 느꼈던 그런 소통도 있지만은 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소통 방법들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제페토를 한번 사용해 보신 학생분들이 계시면은 그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메타버스의 핵심이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는 크게 한 뭐 네 가지의 유형들이 소통의 유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어, 그 1대 N, 여기 대문자 N입니다. 1대 N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여러분들 수업 방식, 그냥 그 주입식 수업 시에 이제 진행하는 그런 소통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계속 얘기를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듣는 형식, 일방적으로 듣는 방식.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강의, 뭐 수업, 뭐 이럴 때 강연, 이럴 때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문자 N의 소통.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통에 이제 참가하는 사람 모두가, 그렇죠? 중요한 게 소통의 모든 사람이에요. 소통에 참가하는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표시한 의견 자체를 가감 없이 모두 보여주거나 혹은 뭐 그런 일정한 형태로 뭐 가공하거나 뭐 요약하거나 뭐 정리하고 공유하는 뭐 그런 부분들 를 이제 대문자 N의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보면은 뭐 단체 대화방에서 뭐 투표를 한다든지 그렇죠?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한다든지 단체 대화방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뭐 게시판에다 뭘 올린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통이 그 특정 집단에서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측면들의 그 대문자 N의 소통이 있고요. 자, 소문자 N의 소통도 있어요. 이건 소문자니까, 그렇죠? 그 한 집단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한 집단에서도 소그룹 내 구성원끼리 소통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음. 뭐 온라인 수업 뭐 토론이랄지 여러분들도 뭐 그 수업 시간에 그 옛날에 팬데믹 때 뭐 수업방을 따로 만들었죠. 만들고 거기서 뭐 별도로 뭐 그 수업 그 LMS에서 뭐 수업하는 조를 짜가지고 별도의 뭐 조 편성 방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그 활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측면들 N의 소통.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냥 1대1 그렇죠? 개인 간의 뭐 대화, 상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뭐 카카오톡에서의 플랫폼에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그 소통 유형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들이 메타버스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제 소통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러한 메타버스 소통에는 몇 가지의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익명성이라는 건 익명이냐 실명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메타버스에서의 소통은 익명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아바타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아바타의 개념인데 아바타로 대화할 때는 사실은 어떤 뭐 현실의 자기의 스테이터스, 뭐 신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이제 디지털 상에서의 어떤 그 부분들, 그러니까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명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뭐 남의 눈치 안 보고 마음 놓고 얘기는 그 자기의 커뮤니케이션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책임성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요새 좀 많은 사회 문제화 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 두 번째는 시간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시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아날로그의 소통은 실시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실시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메타버스의 소통이라는 게 꼭 실시간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꼭 실시간으로 소통이 하지 않고 비실시간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소통하는 게 좀 그 현장감 있고 좋긴 해요. 여러분들 아날로그 그 대화, 그러니까 만나서 대면해서 대화하는 부분들 있는데 매번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돼요. 뭐 이제 뭐 날짜 잡고 시간 잡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시간 소통에서 오는 여러 피곤함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메타버스 소통에선 굳이 실시간으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댓글이라도 좋고 뭐 게시물 이런 부분들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소통의 방법이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는 어떤 그 낮은 실시간 소통 비율이 크다. 그래서 실시간에서의 어떤 소통에서 느끼는 피곤함을 조금 없앨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 부분인데 메타버스라는 거는 표현 방식이 메타버스 내에서의 어떤 소통, 표현 방식이 되게 상당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내 메시지를 어떤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나의 선택지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은 메타버스에서 소통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문자잖아요. 그렇죠? 문자 부분인데 그러니까 음성 통화, 그러니까 전화를 하거나 음성으로 하는 어떤 그런 방법 이외에 여러 가지 소통 방법, 문자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메신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감정 이런 거를 뭐 비주얼로 보여주는 뭐 이모티콘이랄지 그리고 뭐 투표도 있고요. 뭐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죠. 뭐 상태 메시지, 뭐 가상 아이템, 뭐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에서는 일반적인 그 아날로그 소통보다 훨씬 더 아날로그 소통 그냥 실시간 대화 뭐 이런 실시간 통화 뭐 이런 부분이지만은 그 이외에 메타버스 소통에서는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서 소통의 양도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소통의 퀄리티 자체도 일반적인 아날로그 소통, 대화, 실시간 대면 대화에 국한되는 아날로그 소통보다 훨씬 더 소통의 퀄리티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메타버스에는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메타버스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게 단순히 이제 제페토 같은 어떤 그러한 플랫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고 있었던 다양한 소통 방법,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런 메타버스에 해당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음. 첫 번째는 증강현실, AR이라고 부르는데 그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증강현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일상 기록을 다루는 어떤 그러한 플랫폼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강현실의 두 번째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거울 세계, 미러 월드라는 거울 세계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가상의 세계, virtual world라는 가상의 세계라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은 뭐 아주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전문가라고 뭐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일반인이라면은 메타버스의 한번 유형은 네 가지 정도는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상식선에서 한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전문 지식 이거보다는 그냥 상식선에서 메타버스의 유형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는 바로 증강현실과 일상 기록, 라이프 로깅, 그리고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 부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네 가지를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증강현실은 뭐 QR 코드랄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통해서
뭐, 그 쉽게 얘기하면은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그냥 현실 세계예요. 현실 세계에서 움직여요. 근데 이제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조그만 뭐 그 캐릭터, 뭐 가상의 캐릭터나 가상의 인물이 현실에서 딱 등장하는 뭐 그런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 보면은 포켓몬고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포켓몬고 게임하는 게 바로 이 증강현실의 어떤 구성,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어떤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라이프 로깅. 일상 경험, 일상 기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이프 로깅은 쉽게 얘기하면 SNS 부분들.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 혹은 브이로그. 그렇죠? 나의 일상을 정리해서 공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상 세계의 어떤 기록들을 서로 이제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라이프 로깅의 세계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렸을 때 뭐 인스타그램의 나의 계정, 페이스북, 뭐 이런 SNS 계정들과 브이로그 같은 나를 이제 나의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이랄지 그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프 로깅 세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울 세계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울 세계라는 부분들은 어, 쉽게 얘기하면 현실 세계에 뭐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복제를 해서 인터넷 공간 속에다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까 팬더미 시절에 했었던 우리 원격 수업 있잖아요. 그렇죠? 줌을 활용해서 했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수업의 현실 세계 수업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줌 안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들. 배달 앱도 마찬가지예요. 배달 앱도 보면은 뭐 그동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내가 어디 뭐 먹으러 갈까 해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직접 가서 뭐 거기서 주문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어떤 음식을 고르고 주문하는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앱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렇죠? 뭐 쿠팡이츠랄지 배달의 민족 이런 부분들이 다 이 거울 세계를 재현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혹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의 어떤 그런 장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건 이 메타버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 거죠. 그런 측면들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가상 세계인데 이건 사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 정말 가상에만 있는 세계다. 근데 이제 이 가상 세계라는 게 되게 다양하고요. 규모도 되게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성이나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성장세가 빠르게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뭐 온라인 게임, 쉽게 여러분들 보면 가상세계라는 게 온라인 게임이랄지, 몰입형으로 뭐 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모두 다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게임화시키고 몰입시키는 어떤 그런 측면의 어떤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증강현실의 세계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증강현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현실 세계에서 존재를 해요. 현실 세계의 모습에 그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물체가 혹시 가상의 인물이 덧입혀져 가지고 그렇죠? 뭐 서로 간의 경험을 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어떤 방식 그거를 증강현실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스토리가 현실에서 이제 규칙을 제시해서 참여자가 소통하고 그 세계에 참여해서 즐기는 방식이라 좀 어려운 문구인데 포켓몬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포켓몬고가 바로 증강현실을 구현한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포켓몬고가 포켓몬이 그 등장하는 데가 어디 뭐 어디 강원도 강릉 뭐 이가 뜬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포켓몬이 뜨는 걸 보고 서로 뭐 게임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은 전반적인 배경은 현실 세계예요. 현실 세계인데 가상의 물체, 여기서 말하는 가상의 포켓몬고의 가상의 물체는 포켓몬이죠. 포켓몬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와 뭔가 게임을 주고받는, 저 상호작용을 하는, 상호 소통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게임만 해가지고 하는 방식. 그게 이제 포켓몬고 고 증강현실을 구현한 그러한 사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뭐 이러한 설명 부분들을 좀 뭐 어려우니까 증강현실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포켓몬고야라고 인식을 하면 바로 그런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자체가 바로 증강현실의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증강현실 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뭐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든지 실제 이제 증강현실이 뜨게 되면은 현실에서 가상의 뭔가 물체가 뜨게 되면 그 실제적인 어떤 가상의 물질을 하더라도 현실에서 이게 동장하기 때문에 되게 실제 어떤 재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 청각, 촉각 쪽인 요소를 다 활용해 가지고 가상에 있는 물질이지만, 가상에 있는 인물이지만 실제 나와 같이 지금 대화를 하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음, 존재하는 거다라는 어떤 실제감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강현실을 활용한 상호작용 부분들이 실제감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활용을 한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포켓몬고 같은 게임들이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의 세계인데, 자, 라이프 로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라이프 로깅 하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스토리, SNS를 딱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 그죠?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 정보를 내가 로깅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저장하고 이거를 공유하는 활동, 그걸 이제 라이프 로깅의 세계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면은 뭐 현실의 나를 이런 측면이죠. 현실에 나가 있어. 현실에 나가 있는데 꼭 현실에 그대로만 보여줘야 되는지,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라이프 로깅의 조금 뭐 이제 문제점이라고 어,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냐면은 굳이 라이프 로깅 나의 삶을 이렇게 저장, 기록, 공유하는 건데 굳이 내가 그냥 구질구질한 것들을 공유하자?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는 없애고, 그렇죠? 내가 나의 어떤 좋은 모습들, 나의 이상적인 모습들만 좀 보여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 그게 바로 라이프 로깅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SNS라지 이런 걸 보고 좀 SNS의 폐해라는 게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이 SNS에 다른 사람이 이제 올린 걸 보고 나면 야, 다른 여기 SNS에서 뭐 인스타랄지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좀 재미있고 능력 있고 뭐 이런 응?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나는 뭐 이렇지? 라고 뭔가 괴리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신드롬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다 그 SNS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 그리고 너무너무 잘 나가 보여. 그렇죠? 그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라이프 로깅이라는 특징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캐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뭐 정말 나의 좋은 모습들을 가공해서 또 하나의 뭐 부캐를 만든다든지 그 페르소나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런 측면들이 이제 라이프 로깅의 어떤 세계 자체가 그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날은 좀 있고 내가 선택한 나의 모습과 그쵸? 나의 이상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잖아.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자, 그래서 그 라이프 로깅을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람 참여자는 하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습, 뭐 일상생활 자기의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그리고 자신의 일어나는 순간들을 뭐 텍스트도 좋고 이미지도 좋고 동영상 등으로 기록해서 이걸 온라인 플랫폼에 저장하는, 그렇죠? 이제 라이프 로깅의 어떤 30%가 이미지 뭐 이런 부분들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의 살아가는 모습 올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다른 사람의 라이프 로깅 저장을 보고 반응을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소통의 기본 핵심이잖아요. 반응을 한다. 그게 반응이 뭐 텍스트도 좋고 댓글, 뭐, 좋아요, 멋져요, 혹은 뭐, 이모티콘으로 뭐, 표현한다든지, 감정 표현을 한다든지, 그쵸? 혹은, 내가 이거를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좀 좀 마음에 드는 그 타인의 삶의 모습들 공유를 한다든지, 그쵸? 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올린 어떤 기록들을 콘텐츠라고 하는데 그걸 소비하고 반응하는, 뭐 자기 표현의 욕구랄지, 타인의 인정, 성취감, 거기에 이제 그 뭐 인플루언스까지 등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상업적 목적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인해서 어떤 그 라이프 로깅은 계속 어, 촉진하는, 그렇죠? 라이프 로깅은 계속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그 거울 세계는 그러니까 실제 세계의 모습들을 그렇죠?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를 복사해서 메타 똑같이 이 디지털 내에 구현한 어떤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현실을 그대로 디지털로 복사해서 복제한 세계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효율성, 확장성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구글 어스랄지 네이버 지도, 네이버 앱, 뭐 배달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울 세계의 기반이다. 그렇죠? 자, 구글 어스도 일반 지도, 일반 그 일상 현실 세계의 뭐 모습들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 가지고 디지털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이버 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배달 앱 서비스 자체도 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음식점 선택하고 가서 주문하고 이런 거를 그대로 복사해 현실 세계 이런 일을 복사해 가지고 앱에다 넣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글 지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흔히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개념 그런 측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효율적으로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 정보의 확장성이랄지 뭐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흔히들 열어보면은 그 팬데믹 시절에 그 대학교들이 그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뭐 그 온라인 졸업식을 시행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렇죠? 다양하게 이제 그 거울 세계, 세상을 디지털 공간에서 복제한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그 활동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원격 수업, 그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물리적인 효율성에서 화상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특히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원격 강의가 되게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상호작용하는 어떤 학습의 질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만족도, 동기부여, 뭐 이런 측면들이 조금 그 이제 그 이슈가 되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면 강의가 다가 아니라는 그 대안적인 부분을 보여준 게 바로 줌이랄지 이런 부분들 통한 화상 원격 수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강의실에서 강의했던 그런 부분들을 복사해서 그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복제하는, 그렇죠? 그런 측면들. 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가상의 졸업식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들. 이 마인크래프트는 뭐 하시는 학생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떻게 보면 놀이와 오락이 또 겸비가 되어 있죠. 거기에 뭐 공동 작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측면들이 어떤 성공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분들. 우리가 빅데이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울 세계의 극명한 예가 바로 호텔 에어비죠. 그러니까 개인이 사는 가정집 내부를 그냥 거울 세계의 메타버스의 그 에어비앤비라는 메타버스에 복사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활용하는, 다른 어떤 여행객들이 그냥 숙소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 거. 그렇죠? 옛날에 그냥 일반 가정집을 숙소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호텔이 아니면 모를까. 일반 집들을 어떻게 보여줘.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호텔 가정집 내부 자체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 인터넷, 디지털 플랫폼, 에어비앤비란 플랫폼에다 딱 보여줘서 뭐 방에 무슨 뭐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고 뭐가 있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대로 복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숙박 중개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에어비앤비가. 2021년에 거의 3억 개 이렇게 예약을 성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어비앤비는 자기가 보유한 숙박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라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세계, 그러니까 세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디지털 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상의 세계입니다. 가상의 세계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를 창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 무슨 그 사회 등장인물, 뭐 사회제도,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한 뭐 세계랄지, 그러니까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닌 아바타를 가지고 뭔가 소통을 하거나 즐기나 이런 부분들, 그렇죠? 어, 주로 이제 게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쓰죠. 뭐 대표적인 게 리니지. 전 사실 게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렇죠? 아니면 포트나이트란 게임 자체가 다 가상 세계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임의 스토리랄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빅게임으로는 아까 얘기한 뭐 제페토, 노블룩스 같은 그런 플랫폼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그야말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죠? 와우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포트라이트, 리니지 등의 어떤 그 승자를 가려낸 게임 형태의 개념들, 그다음에 로블루스, 뭐 제페토, 뭐 세컨드 라이프라는 개념들도 이제 그 플랫폼들도 그냥 가상 세계다, 가상 세계의 어떤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역시 이것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약간의 이제 좀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그 현실 세계와 소통이 전혀 안 돼. 적응이 선응이 안 돼가지고 가상 세계에만 몰입하게 되면은 이제 현실 세계의 모든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통제력이랄지 나를 컨트롤하는 통제력, 자제심이 결여가 될 수 있는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폭력적인 경향으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현실 세계에서의 뭔가의 현실 세계에서의 교환,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접점, 공유, 유대감이랄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사회적인 연결성, 이 부분들도 가상의 세계에서도 이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어떤 부분들을 균형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메타버스의 개요와 그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이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단순한 기술적인 개념인데 이제는 기술적인 개념을 넘어서 뭔가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형태의 소통 혹은 생활 방식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아직까지 메타버스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년 전에 뭐 그 대기업에서 앞으로의 그 미래의 자기 기업, 대기업의 그룹의 먹거리는 메타버스다라고 선언하고 메타버스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그런 대기업들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교육이랄지 의료, 산업,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가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